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267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24,449명이 됐습니다. 또한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 수도 124명을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확진된 신규 환자 중 22.7%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감염 경로 미확인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 비율이 높아진 만큼 감염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현황, 서울시 주요 상황들 살펴보죠.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보죠. 네, 오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14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98명, 경기에서 79명, 인천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14명이 발생했고 대구 13명, 광주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충남, 울산 등 전국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역단체는 세종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 4,700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20명 증가해 1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2명 늘어서 누적 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98명,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서울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9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두 집단 감염을 통해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경우 1,000명, 도심 집회는 4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방문자면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의 확진율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쪽 모두 연관이 있다면 10명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퇴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곧 기자회견을 연다면서요? 네, 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가 잠시 후 오전 11시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회견을 앞둔 전 목사는 오전 8시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파란색 양복 차림의 전 목사는 이번에는 마스크를 쓴 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성북구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전 목사는 같은 날 확진자 명단에 올랐고 아내 서모 씨와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웃으며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속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만큼 전 목사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썼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 주변의 상인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 장이동 주변 상인들이 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이 매출 등 손해를 봤다며 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 소송에 지금까지 130명 넘는 상인들이 동참했고 이 참가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회
올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000여 명의 치료비 등 55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어제 건보공단이나 이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시에서도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네, 종교시설 말고도 이 회사와 병원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서구 보안회사에서 4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에서 2명, 성북구 요양시설 관련해선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해민병원에서도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진구는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불분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24%까지 상승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수록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야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 추가적으로 또 확진된 소식이 있나요? 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 소속 투수가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확진자가 같은 구단에서 나왔습니다. KBO 사무국은 어제 하나 육성군 소속 선수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는 검사 후 현재까지 숙소에 머물고 있고 이 구단은 상세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하나 2군 선수단 검진 대상 97명 중 45명이 음성 결과를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 어제 프로야구 5경기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KBO 사무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 진행의 안정성을 확인받았다며 5경기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추가 확진자 소식이 나온 거라서 앞으로 리그 운영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KBO 사무국은 방역당국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학교 지금 현재 등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8천여 곳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후 이 등교 불발 학교는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서 연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약 2천 곳, 경기도 4천여 곳 등 수도권 학교들이 등교 불발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대비 직업계곡 현장 실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사전 교육을 하고 또 직원 사이 2m 거리 유지 등 현장 실습 직무 공간을 사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실습생들의 건강 상태를 하루 3번 모니터링하라고 학교에 권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달라지는 거 한번 짚어보죠. 추석에 기차 승차권 예매가 연기가 됐네요. 네, 한국철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이 추석 예매를 당초 오늘과 내일에서 오는 8일과 9일로 연기했습니다. 추석 기간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 창측 좌석망 발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급 시스템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매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은 8일로, 내일 예정됐던 호남, 강릉, 장항성 등 예매는 9일로 각각 밀렸습니다. 예매가 끝난 노인, 장애인 등의 추석 승차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이 추석 예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되는 대로 바로 직접 그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37초 막 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금 연결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67명이 발생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9월 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53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326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187명으로 3일째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발생 환자 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에서의 확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난주에 우려했었던 대규모 유행에 따른 환자 급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설과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크게 뚜렷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4명으로 위중, 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 환자도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원 지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지정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에 국방부 군 인력을 투입하고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필요한 장비도 즉시 지원해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이 거점 병원들이 권역 내의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여 중증 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여 9월까지 110개의 병상, 연말까지는 103개 병상을 차례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11개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에 500여 개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가 시설을 확보하여 입소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2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3개소 약 3,2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00여 명이 더 입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3개소에 약 1,500여 명 규모의 시설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9개소
약 2,900여 명 규모의 예비 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약 7,8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그간의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하였고 746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 방해, 확진자의 무단 이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한 시비 사건에 대하여 총 385명을 수사해서 198명을 기소하였고 14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방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일시 철거와 결박, 주민 대피소 내의 방역 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수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출은 더욱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나흘째가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짧고 강하게 집중적인 거리두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출퇴근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이외에는 안전하게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약속과 모임, 행사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병원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위한 소통을 하였고 이분들도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통합당 등 국회도 의료계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진료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인 여러분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전방위 확산세가 여전한 건지 추이와 브리핑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정부는 지금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확진 환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소폭이나마 증가해 가서 줄어드는 추세가 약간 멈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9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또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도 네. 지금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중환자 병상 이야기를 예. 했어요. 지금 수도권과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생기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와 굉장히 시급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환자 병상을 9월까지는 일단 110개를 확보를 하고 예. 연말까지는 거기에 더해서 103개를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460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기존의 511개 합쳐서 이제 100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계획이고 지금 당장 이제 하루 이틀 새에 중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9개밖에 없는 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위험한 대목인 것 같고 방역 당국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니까 오늘 위중 중증 환자가 하루 사이에 이제 20명이 증가를 해서 1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위중증 환자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게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가 다른가요? 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호흡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가 호흡은 본인이 가능하지만. 자가 호흡은 가능한데 예. 호흡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로 계속해서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이용해서 약간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증 환자라고 하지만은 뭐 생명의 경각이 달릴 정도의 위험한 환자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위중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한다라는 사실은 인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호흡을 하시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같은 곳에 기관삽관을 해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밖에서 호흡을 돕도록 하는 인공호흡기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돕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조차도 곤란하신 분들은 아예 혈액을 밖에다 빼가지고 혈액 안에다가 산소를 투입한 다음에 다시 몸속으로 이제 넣는 에쿠모 장치라는 예.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환자,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호흡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중 환자는 본인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혹은 에쿠모라는 네. 장치를 이용해서 몸속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중한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자의 수가 124명이고 그럼 이런 환자들은 정말 시설과 인력이 그 갖추어진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군요. 특히 중증 환자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나 혹은 에쿠모 장치를 착용해야 될 환자는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서만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런 분들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부터 늘려 한다고 해서 쉽게 늘릴 수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국에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좀 효율적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200명대에서 요 근래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추세는 오늘은 어제 비해서 다소 이제 한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일 전에 441명
이제 거의 최고 피크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441명의 최고 피크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은 30명 정도 늘었습니다만은 기본 추세 자체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단계를 실시한 것이 8월 23일, 한 10일 전이죠. 네. 거기에다가 2.5단계를 우리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도한 게 8월 30일, 이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조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5단계의 조치는 평가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단계 상승에 대한 효과는 다소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관리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방향성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위중증 환자가 매일 나오는 전체 확진자의 5%에서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00명일 경우에는 하루에 10명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최대.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20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20% 정도가 위중증 환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2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게 되면은 지금 서울 이 수도권에서 가용 가능한 위중증, 특히 위중 환자인 경우에는 병상이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망 환자의 93% 이상이 60대 고령자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확진자의 수, 비율,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망자의 연령 분포 등을 볼 때는 여전히 사망자를 관리해야 되고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염 확산을 최대한으로 지금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확산은 좀 잡혀가고 있으나 위중,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대책이 좀 계속해서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보건당국이 그 상황을 모를 리 없고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효율적 체계를 갖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효율적 체계를 갖춘다라는 것은 환자 분류의 효율성을 좀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보통 환자를 분류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빨리 처치를 받아야 될 중증 환자가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확진 환자가 딱 생기면은 일단 이 확진 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될 환자인지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인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을 해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중환자실로 가야 될 환자인지를 빨리 분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춤한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최선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방역 당국이 밝힌 한 가지 일이고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그 보도도 보면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숨지는 사례가 네, 또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기 저도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임상을 하고 계시는 그 의사들에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늘었다고 그럽니다. 입원을 하자마자 에크모 장치를 달아야 하거나 혹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위중한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수도권에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환자의 이동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경기 서부에서 발생했는데 중환자 병상은 경기 동부에 있으면은 예. 경기 서부에서 경기 동부로 빠르게 또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환자실 또 인력 부분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용한 병상을 만들고 그 가용한 병상에서 효율적으로 환자들 돌볼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라는 건 사실 좀 뭐랄까요 프로토콜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유가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경험을 반문고사 삼아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중환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비교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만큼은 아직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확산 속도가 그 뭐랄까요? 가을 겨울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독감하고 겹치는 게 하나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 활동을 하면서 감염 확산이 된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독감과 겹친다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실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겨울에는 실내 생활을 하면서도 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다고 하면 겨울에는 이제 온풍기가 있기 네. 때문에 여전히 실내에서의 공기 흐름이 갇힌다든지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오히려 여름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바이러스 자체 특성은 어떤가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은 약간 고려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바이러스는 계절적인 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초기에 생각한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겨울이 위험한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 없이 계속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산밀이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확진 환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가을,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실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네. 위험 요인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오늘 퇴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뭐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방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자체가 차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수도권 확산을 증폭시키는데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 본인이 큰 피해를 줬다라는 걸 대국민 사과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기들의 의견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입장을 강변을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반발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과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도심에서 집회를 해서 이 사태가 좀 벌어진 차원이 있는데 창원에서는 집회 참석을 했는데 이걸 숨기고 그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한 검사비만 3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4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광복절 집회에 다녀오셨는데 광복절 집회에서 아마 감염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가족인 아들과 딸에게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들과 딸에게 감염을 전파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도 전파를 하게 되고 예. 또 편의점에 무엇인가를 사러 오게 된 분에게도 전파를 하게 돼요. 손님에게도요? 손님에게도. 예. 그런데 이 손님이 어떤 기업의 또 노동자세요. 그러면서 또 그 기업에 한 2천여 명 정도가 진단검사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2,000명이 넘고 예. 그다음에 감염 확산을 일으킨 사람이 거의 7명 정도 됩니다. 그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7명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비용이 거의 이제 3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 비용은 명백히 이제 정부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근거가 충분한 이 액수 3억 원을 가지고 네. 동선을 속이고
그다음에 방역을 이게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뭐 명백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구상권 청구가 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인당 검사비가 16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16만 원 정도를 2,000명을 검사를 안 해도 될 검사를 한 거니까 16만 원에다가 2,000을 곱하면은 3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청구를 해서 이제 그 3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 나는 못 내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송사가 예. 진행이 되겠죠. 송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권 같은 걸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방역에 경각심을, 적극적으로 예.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신천지교회와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그 교수님한테 여쭤볼 거는 그 한 해외 연구 결과를 봤더니 나이가 많은 남성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또 60세 이상의 치사율 60세 이상의 치사율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할 확률의 50배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확실히 이제 연구가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에 있어서 남성, 여성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은 같은 비율로 이제 감염을 시키겠죠. 예. 그런데 왜 남성이 더 취약한가? 이것은 원래 여성은 임신, 육아 또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성이 여성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비교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기본적으로 네. 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좀 더 취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고령인 경우에는 예.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고령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기저질환을 기본적으로 촉발시킵니다. 뭐 예컨대 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질환을 유발하는 네. 거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저질환이 있게 될 경우에는 예.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은 훨씬 위험해지는 것이고 기저질환이 있게 되더라도 위험해지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한다고 하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더 취약하고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인 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위험하고 예. 거기에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진단검사나 이런 것들이 스피드가 좀 떨어지기 네. 때문에 늦게 진단되고 늦게 치료에 돌입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치명률도 높습니다. 사망률이 그래서 더 많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영국 보면 10%를 그렇습니다.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치명률도 훨씬 더 높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 알려져 위험한 있습니다. 분은 나이가 많고 남성이고 기저질환까지 있으면 굉장히 훨씬 더 그렇습니다. 위험하게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0대, 80대 이상의 남성들이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